가난한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레드와인이 공중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한 여자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고급 레스토랑 안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인이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와인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와인에 젖은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떨림도 눈물도 없었죠. 단지 조용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부은 중년의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27살 동네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오늘은 남자친구 박진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하얀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서연아,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 먹는 자리야. 문자를 읽은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10년 된 소형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강남을 향해 출발했어요. 차는 낡았지만 서연은 이 차가 좋았습니다. 카페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 같았으니까요. 1시간을 달려 강남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요원이 서연의 차를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커다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최신형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트위드 재킷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손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여자는 서연의 낡은 차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저 차 아직도 굴러다니네.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진우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선글라스 너머로 차갑게 쳐다봤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차 문을 잠갔어요. 여자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응.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없었죠. 까다롭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좋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본 여자와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장미란, 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이 과시하듯 놓여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아.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진우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박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레드와인 한 병이요. 좋은 걸로. 서연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우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서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와인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따르는 동안 미라는 계속 서연을 쳐다봤어요. 마치 뭔가 결점을 찾으려는 듯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미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골에서 작은 슈퍼 운영하세요. 아, 그래. 슈퍼. 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죠. 어디 사는데?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 서울도 아니네. 미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방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지방대? 어디? 부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산. 서울도 아니고.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서 진우가 작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좀.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미란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진우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진우는 연세대 나왔거든. 학벌 차이가 꽤 나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 동네에서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미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게 직업이야? 빵이나 굽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좋아하는 일. 미란이 비웃듯 따라 말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서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250만 원 정도입니다. 겨우 250? 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우리 진우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8천 받거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물론 우리가 사준 거지만 너희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는 못 타? 10년 정도 된 소형차 타고 있습니다. 10년 된 차? 미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본 그 낡은 차가 내 거였구나. 우리는 벤츠 S클래스 타는데 너랑은 안 어울리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미란은 계속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있잖아.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난 솔직한 사람이거든.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할게.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집안 배경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하는 일도 변변찮잖아.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진우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란이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어요. 진우야, 넌 조용히 있어.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진우는 앞으로 더 잘될 애야. 그런 애 옆에 내가 서 있으면 어울려? 슈퍼하는 집딸이 무슨 배포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서연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어머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결혼은 현실이야. 너 같은 집안 배경 가진 애가 우리 진우 만나면 나중에 집만 되는 거야. 부모님 슈퍼 망하면 우리한테 손 벌리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우리 보고 대라고 하고 뻔하잖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달라. 가난한 집안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머님,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테이블 위 레드와인 잔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엄마 안 돼. 하지만 미란은 이미 와인 잔을 들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향해 주저없이 쏟아부었어요. 붉은 와인이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액체가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주변 테이블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 쳐다봤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미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떨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도.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들은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모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미란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은 촬영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란은 손을 내렸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서연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 응, 서연아. 진우 씨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당장 그 녹음 파일 지워.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서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오늘 그분은 누구였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진우 씨. 서연이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랑 너 사이에서 나도 힘들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힘드셨다고요? 저는요?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 진우 씨는 끝까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저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서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연아. 서연은 이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따라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한 채 서연은 자신의 낡은 소형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룸미러에 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서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곧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하얀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었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앞면, 뒷면, 얼룩 부분 클로즈업까지.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난한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목과 얼굴 일부가 붉게 변해 있었어요. 와인이 묻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설정해서 그리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슈퍼하는 집 딸이 무슨 배포로. 가난한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서연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세 군데에 나눠서 저장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서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연속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엄마한테 사과받게 할게. 서연은 모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 부분에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카페는 오늘 쉬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쉬어요. 내일 뵐게요. 서연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였어요. 강남경찰서 민원실. 서연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폭행 및 모욕죄입니다. 신분증 주시고 여기 앉아서 작성해 주세요. 서연은 자리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썼어요. 피고소인 이름 장미란, 사건 일시, 장소, 경위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폭행 내용, 모욕 발언, 목격자 명단까지. 증거 자료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와인 얼룩진 옷사진, 몸에 생긴 자국사진,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목격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녹음 파일도 있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데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관련 일하셨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법률 쪽 일을 좀 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소 접수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민수 선배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죠. 서연아, 오랜만이다. 선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자세히 안 알려주고.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제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보? 무슨? 탈세 의심건입니다.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열었어요. 장미란이라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프리미엄 모터스라는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해요. 수입차 판매? 네. 그런데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10여 대 소유하고 있어요. SNS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서연은 화면을 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량들을 불법으로 렌트나 리스 사업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득 신고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확실해? 차량 등록증은 여러 명의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아,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선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공개된 정보 모은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너 역시 일 처리가 깔끔하네. 자료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서연은 정리해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장미란의 SNS 캡처, 차량 정보, 의심거래 내역 정리본. 모든 작업을 마친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같은 시각 미라는 집에서 경찰서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강남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소? 누가요? 피해자는 한서연 씨입니다. 전화를 끄는 미라는 곧바로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왜요, 엄마? 그 여자가 나를 고소했어. 경찰서 나오래.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너 그 여자한테 연락해봐. 당장 고소 취하라고. 알았어요, 엄마. 진우는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서 연락 왔대. 고소했다며? 제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받았습니다.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고소까지 할 일이야? 진우 씨,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법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법대로?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날 좀 흥분하셨던 거고. 좀 흥분하면 사람 얼굴에 와인을 부을 수 있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집안이 체면이 있잖아. 소문나면 큰일이야. 체면이요? 응. 우리 아버지 사업도 있고, 거래처들도 있고. 진우 씨. 서연이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우 씨는 지금 제게 미안한 게 아니라 체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와인을 얼굴에 맞고 모욕당했어요. 그런데 진우 씨는 체면 얘기뿐이네요. 서연아,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서. 진우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진우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말을 안 들어요. 고소 취하 안 한대. 뭐?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취하시켜. 하지만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미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법무법인이었어요. 장 여사님,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와인 얼룩진 옷까지. 그래도 돈이면 되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죠. 5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5천?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며칠 후 미라는 직접 서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미란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다이아몬드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미란과는 대조적으로 간소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란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5천만 원이에요. 합의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서연 씨,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250. 이 돈이면 2년치 월급이잖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서연이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어머님이 하신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 커피잔으로 향했어요. 잔을 움켜쥐었습니다. 또 쏟아붓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라는 이를 악물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이번엔 참아야 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이목이 있으니 참으시는 거죠? 뭐, 상견례 때도 그렇게 참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지만 서연은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남았어요. 며칠 후 미라는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한서연이라는 여자요. 뭘 알아보면 될까요? 이 여자 과거, 남자 관계, 돈 문제. 뭐든 좋으니까 약점을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여사님, 조사 끝났습니다. 뭐 좀 나왔어요? 미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네요. 남자 관계도 깨끗하고 금전거래도 투명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더 파봐요. 더 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탐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여자 전직 금융감독원 조사관이에요. 뭐?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5년 근무했어요. 작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고요. 회계, 세무, 금융법규 전문가입니다. 그럼 이게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 미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건너편에는 서연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 가난한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미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와인 얼룩진 옷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이어졌어요. 미란의 변호사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법률 절차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모두 전문가 수준인데요.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전에 금융감독원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어디서요? 서울 본원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5년이나요? 그럼 금융 전문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증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겁니까? 계획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당한 일을 정확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면서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을 뿐이에요. 그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연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피고인께서 저를 정상적으로 대하셨다면 그 녹음 파일은 영원히 쓸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함정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 질문을 계속하시죠.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미란의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봉투였어요.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서였어요. 여보. 미란이 남편 태수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세무조사래. 국세청에서.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무조사? 왜? 모르겠어. 근데 프리미엄 모터스랑 내 개인 계좌까지 다 조사한대. 그 여자가 제보했나 보네.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 조사관 3명이 미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장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국세청 조사 사무관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등록증, 통장 내역, 리스 계약서. 이 벤츠 S클래스 부인 명의네요. 네, 제 차예요. 그런데 리스 사업에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건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남편분 명의고요. BMW 7 시리즈는 시동생 명의네요. 전부 12대입니다. 조사관이 차량 목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 차량들 전부 불법 렌트카나 리스 사업에 사용하셨죠? 그게 5년간 리스 및 렌트 수입이 대략 2억 5천입니다. 한 번도 신고 안 하셨고요. 또 다른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탈세액만 3억 원, 가산세 포함하면 4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억?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남편이 가족 명의로 된 건 전부 연대 책임입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나고 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4억이래. 추징금이 4억?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 있대. 영업정지라니. 같은 시각 진우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어머니가 그 와인 사건 주인공 맞지? 맞아. 인터넷에 다 떴더라. 금융감독원 출신한테 덤볐다가 세무조사까지 받는데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진우야, 큰일 났어. 뭔데요, 엄마? 세무조사 결과 나왔는데 4억을 내래. 4억? 4억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도 영업정지래. 우리 망했어, 진우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변호사랑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가 뭘 어떻게 해? 증거가 다 있는데. 진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프리미엄 모터스의 첫 타격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거래를 보류하겠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태수가 물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요. 세무조사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알죠. 근데 윗선에서 결정한 거라서요. 하루에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태수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직원들도 하나 둘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불안해서요.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잖아요. 한 주 만에 직원 30명 중 10명이 떠났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대출 상환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미 연체 2주째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미라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톡방도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던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미란만 빼고 새로운 단톡방을 만든 것 같았어요. 진우도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회의에서도 눈치가 보였어요. 박 과장, 이번 프로젝트는 빠지는 게 어때요? 왜요? 대외 이미지 때문에. 거래처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진우는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받았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엄마도 잘못했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제가 심하게 나간다고요? 고소해, 세무조사까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야? 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세무조사는 국가기관이 알아서 한 거고요. 그래도 내가 제보했잖아. 어머님이 탈세를 안 하셨으면 조사받을 일도 없었겠죠. 서연아, 나 지금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제발 좀 멈춰줘. 진우 씨는 지금도 저보다 어머님과 집안이 더 중요하시네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일이었어요. 법정에 미란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미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판사님, 미란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계속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및 차명 계좌 운용은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경위가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같은 날 프리미엄 모터스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파산 선고 및 재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집행관들은 사무실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책상, 컴퓨터, 전시된 차량들.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5명 뿐이었어요. 사장님, 저희 밀린 월급은요? 미안하네. 파산 관제인이 정리하면 받을 수 있을 거야. 언제요? 모르겠네. 미안해. 직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차량 보관소에도 집행관들이 왔어요. 벤츠 S클래스, 포르쉐 카이엔, BMW, 벤틀리. 총 12대의 고급 외제차에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 차들 전부 경매로 넘어갑니다. 태수는 멍하니 서서 차량들을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무실 건물도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빨간 종이가 건물 입구에 나부꼈어요. 태수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펜을 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일군 게 다 날아갔어.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퇴사 절차를 밟는 동안 동료들은 진우를 피했어요. 마지막 날 진우는 조용히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외로 나가려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진우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수도 묻지 않았어요. 구치소에서 미라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딱딱한 침대,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회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장미란 씨, 면회인 안 오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짐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공항 갑니다. 잘 지내세요.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새로운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한서연.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새로운 의뢰인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상견례에서 모욕당했다는 여성분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로 안내해 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진우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지만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사무실입니다. 보증금 없고 월세 45만 원이에요. 주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미라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강남이라니. 주소는 강남이지만 의미는 없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명품 가방 하나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지만 더 이상 빛나지 않았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만은 지켰어. 작게 중얼거렸지만 공허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소 조건이었어요. 여기요, 국 한 그릇 더요.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네, 잠시만요. 미란이 국을 퍼서 날랐어요. 아줌마, 손이 느려. 빨리빨리 좀 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참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진우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미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진우야, 엄마 보고 싶어? 언제 한국 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작은 중고차 매매상. 태수는 차량을 닦고 있었어요.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사장님, 이 차 얼마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550입니다. 너무 비싼데요.
500 안 돼요? 그럼 525에 드릴게요. 태수는 쉽게 깎아줬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태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라면을 먹었어요. 해외에서 진우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울에서 서연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뢰인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 변호사님, 오늘 상담 3건 더 들어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조율해 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여전히 10년 된 소형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신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렸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차단한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진우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이제 내려놓고 살아요.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내일 만날 의뢰인 자료를 열었습니다. 26살 여성. 시어머니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자료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에서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좁은 방, 혼자만의 공간. 내가 뭘 잘못했지?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미라는 멈춰 있었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반성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